성명쌤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네, 성명쌤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3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내 얼굴 어떻게 나오나? 갑자기 웬 곰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드러놓고 하느냐는데, 나도 처음에 여기 지금 노트북으로 찍고 있거든요.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니까 얼굴이 나오는 거야. 여기 카메라가 달렸잖아, 이쪽에. 여기 카메라 달렸잖아. 얼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틀어놓고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이크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잘 들어가나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걸 ASMR 이런 식으로 하나? 여러분, 오늘은 3차시 농경과 목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수업하다가 제가 가끔 이렇게 뭘 먹어도 이해해주세요. 안 그러면 당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음번에 제가 맛있는 걸 먹는 먹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3차시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교과서는 15쪽이에요. 15쪽. 오늘 학습목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농경민의 생활과 유목민의 생활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의 보완 갈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학습 목표로 오늘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과 농경민의 생활 오늘 볼 텐데, 이 농경, 즉 농업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한 8,000년경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을 때부터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벼농사부터 볼 겁니다. 벼농사.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경 창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시작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창장강이라고 하는 강은 지금 양쯔강이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도 불리는 강인데, 이 강의 중하류 지역부터 시작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출발해서 이 산둥반도로 먼저 전파가 되고, 이 산둥반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한반도로 들어온 이 벼농사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게 되면서, 특히 일본 규슈 지방으로 건너게 되면서 일본 본토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벼농사가 좀 재배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농기구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벼농사가 전파되게 되는 그런 경로를, 물론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봤지만, 이걸 보면은 이 기술만 이동해 갖고는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추측컨대 이것은 기술도 이동했겠지만 더불어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함께 이동하면서 전파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기원전 5,000년경부터 이 중국의 허무드 유적이라는 곳에서 이 벽시가 발견이 됐어요. 이 벽시가 발견됐다, 즉 그러니까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원전 7에서 6세기경에 논 유적이 발견이 됐고요.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다 했잖아요. 일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벼농사 유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밭농사를 보죠. 기원전 8,000년경부터 황허 유역에서 시작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농사는 중국에 큰 강이 두 개가 있죠. 황허가 있고 양쯔강이 있는데, 황허에서는 밭농사가 먼저 시작이 됐고, 이것이 이제 농경 기술이 점점 출발이 돼서 남쪽으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제 창장강, 즉 양쯔강 유역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벼농사가 개발이 된 겁니다. 이건 뭐 때문이냐면, 이 벼에 생산되는 기후 조건이 황허 유역보다는 이 양쯔강 유역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벼농사가 시작됐겠죠. 자, 일단 보죠. 주로 재배했던 작물은 조, 수수, 기장, 콩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때부터
재배되기 시작했냐? 생육 기간이 좀 짧아요. 그리고 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경 초기에는 농업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거니까 이런 게 좀 그냥 놔둬도 잘 자라는 작물들 위주로 많이 이제 키웠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좀 복잡한 작물들도 이제 재배가 됐을 거예요. 밭농사의 특징은 이게 처음부터 잘 많이 생산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이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식량은 채집이나 수렵이나 어로 등을 통해서 좀 많이 보충을 했고, 특히나 가축을 좀 길러가면서 이것을 이제 보조 식량으로 삼았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중요한 게 물이죠, 물. 물을 얼마나 많이 이제 확보하고 그것을 이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 수리시설을 만드는데 아주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댐이나 제방 같은 것들이 이제 건설이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뭔가 이렇게 투입해야 돼,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농민들을 막 동원을 하려면 조직이 발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권력이 쉽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 농사라는 게 노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농업이 잘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곳에서 이들을 통솔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유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배자로 변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권력이 인구를 한 대로 딱 모으는 그런 형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 그림은 이제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 고인돌 이 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운 거는 막 10톤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거를 그것도 또 이 주변에서 나는 돌도 아니야. 저 멀리서 나오는 그런 돌들도 많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고인들의 용도가 무엇일까를 추측해 보면 아마 그 당시 권력자, 즉 지배자의 무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시작됐지만 이 농경에 의해서 생겨난 권력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제 빛을 발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축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주로 농경을 많이 했을 건데 목축은 이제 이 보조, 사이드로 이제 진행됐던 거거든요. 왜냐면 가축을 길러서 부족한 식량을 좀 보충하는 그런 형태였을 건데 좀 기후 환경이, 자연 환경이 농경을 하기 좀 어려운 곳이라면 목축이 좀 더 많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래서 목축은 비가 좀 양이 좀 적고 기온이 낮고 그래서 이제 곡물 재배하기 어려운 곳에서 목축이 성행했다. 우리 전 시간 이제 기후 얘기하면서 그 대싱안링 산맥에서 서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 목축지가 막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유목 지역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적으로 좀 약간 좀 건조한 기후, 곡물 재배하기 좀 어려운 기후 그런 곳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축은 이제 어떤 유형이 있냐? 목축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방목이 있고 유목이 있습니다. 방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역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뭐 칠 수도 있고 울타리가 없으면 이렇게 넓은 그냥 산과 들을 경계로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축을 풀어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풀을 뜯어 먹겠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착. 그러니까 어디 멀리 안 갑니다. 그 방목을 하는 지역 주변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가축을 다 풀어놓고 이제 기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거기 있으니까 어떤 좀 특별한 곳에다가는 농경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벼농사 같은 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밭농사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기도 일부 병행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도저도 아닌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목도 안 되는 데가 있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 계절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가축을 기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여기 있다가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여름에는 좀 그렇지 않은 곳을 좀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축을 길러요. 그리고 이걸 갖고 좀 모자라면 사냥합니다. 수렵이죠. 수렵을 통해서 생계를 보조하기도 했었다. 자,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려면 계속 계절 따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이
좋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동할 건데. 그러니까 이들은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가옥에서 주로 거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몽골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게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이제 이동식 가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퀴즈예요. 이건 뭘까? 무엇에 쓰는 걸까? 라고 하는 거 퀴즈입니다. 사진 잘 보세요. 정답은 수업 중에 듣다 보면 나올 겁니다. 이거 돌발 퀴즈니까 여러분이 과제 제출하실 때 그 제출하실 칸에 보면은 이거 뭔지 쓰는 칸이 있어요. 그 쓰시면 됩니다. 예. 정답 잘 생각하셨다가 쓰세요. 이상한 거 쓰지 말고요. 자, 가축은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 당시에 가축. 주로 이제 식량이죠. 그래서 가축에서 얻은 고기, 그다음에 젖, 그리고 이 젖을 가공한 유제품, 치즈나 요거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식량으로 썼겠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지. 가죽, 털, 뼈, 뿔, 힘줄, 뭐 이런 것들은 옷으로 지어 있기도 하고 각종 생활용품으로 가공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농사 짓기도 어려운 그런 기후인데 나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땔감이 좀 부족한데 이 땔감을 이 가축의 배설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돌발 퀴즈로 했던 거 그 뭘까요? 라고 하는 건데 정답은 낙타똥이에요. 근데 이 낙타똥 배설물인데요. 이걸 가지고 땔감으로 썼어요. 이걸 모아가지고 태웁니다. 태워가지고는 이제 연료로 사용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낙타가 뭐 먹어요? 풀 뜯어 먹죠. 근데 이 풀이 100%다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옵니다. 변에 섞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풀들이 그 안에 많이 섬유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태우면 탄답니다. 그것도 꽤 오래 탄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주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돌발 퀴즈 정답 쓰시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배설물, 땔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이들은 이제 이 지역에서 이동하거나 전투 수단으로 주로 말이나 낙타 이런 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유목민들은 어떤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 부족장의 권한이 매우 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장들을 이제 통솔하는 군주들이 있거든요. 뭐 왕이나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 군주권은 조금 약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족장들이 추대를 해서 이게 좀 뽑아요. 부족장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야 누구를 우리 대표자로 세울까?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군주를 뽑는데 이 군주가 그래서 이 부족장들에 의해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세력은 좀 약했죠. 더군다나 이 군주권의 세습조차도 이 부족장이 추대를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으로 이제 나뉘게 돼요. 특히 이제 동아시아 지역은 아까 저 시간에 얘기했듯이 기후에 따라서 기후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좀 나뉘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그래서 이제 북방민족이 있고 남방민족이 있겠죠. 그래서 남방민족들은 주로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민족들이겠고, 이 북방민족들은 이런 유목 생활하거나 수렵 생활하는 그런 민족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북방민족, 즉 유목민족은 최초의 유목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흉노족입니다. 흉노. 한나라하고 많이 싸웠는데요. 이 흉노족이 이제 북방에서 유목민족으로 생겨나게 되고, 선비족, 돌궐족, 위구르족, 과란족, 몽골족 이런 민족들이 대표적인 유목민족으로 동아시아 역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수렵민족으로는 여진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유목민족과 수렵민족들이 이 대륙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경민족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 농경민족들이 사는 지역을 빼앗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나라들이 있어요. 선비족에 의한 북위가 있고요. 거란족에 의한 요, 몽골족에 의한 원나라가 있고,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와 청나라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주로 말이나 낙타를 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정말 잘 타요. 특히나 이제 안장이나 발걸이 같은 게 발명이 되면서 이제 말 위에서 안정적으로 활을 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기마 전투력이 매우 강해지겠죠. 생각해보세요. 말을 타고 가는데 보통 말을 타려면
이 말 고삐를 손으로 잡아야 되니까 손이 부자유스러워요. 손을 쓸 수가 없죠. 뭐 기껏 해봐 이제 한 손 정도? 한 손 정도는 이제 고삐를 잡고 한 손 정도 이제 자유롭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워낙 잘 타. 그러니까 이제 발로 이제 딱 지지를 해. 안장을 타고 발로 지지를 해서 하면은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부터 보다시피 활을 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적들한테 몸을 싹 돌려가지고 활을 탁 쏩니다. 얼마나 놀리겠어요. 이것을 배사법이라고 합니다. 배사법. 서양에서는 이거를 파르티안 샷이라고 했어요. 페르시아 애들이 이걸 주로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쓰던 것을 페르시아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교과서는 17쪽입니다. 17쪽 보시죠.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봅시다. 이들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뭐 좋기도 했겠고 나쁘기도 했겠는데 주로 안 좋았어요. 이들이 맨날 싸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류를 좀 하긴 했어요. 농경민족들은 곡물, 차, 황금, 비단, 누룩 뭐 이런 것들을 북방민족에게 팔기도 하고 이 북방민족들은 말이나 모피, 그다음에 주옥 이런 것들을 이제 농경민족한테 팔았죠. 그래서 교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성에 안 찰 때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벌어진다든가 또 기후 변화가 생겨서 자신들의 생업에 좀 차질이 생길 때는 충돌을 합니다. 즉 북방민족들이 갑자기 이제 막 기온이 막 내려가가지고 이 목축이 잘 안 됐어. 그럼 당연히 농경민족들도 기온이 낮아졌으면 농경이 잘 안 됐겠죠? 그러면 서로가 북방민족들은 식량이 필요하니까 막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농경민족들을 이렇게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경민족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쟤들한테 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냥 막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비난해요. 농경민족들은 이 북방민족들을 쳐다보면서 저거 맨날 가난하고 그냥 지저분하고 야만적이고 맨날 싸우려고만 하고 그런 애들이라고 못 배운 것들이라고 서로 이렇게 멸시하고 오랑캐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 북방민족들은 저 농경민족 쟤들은 그냥 땅에 얽매여서 사니라고 너무 부자유스러워. 그러니까 막 자유롭지가 못해.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열려있지를 못하고 각 닫혀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좀 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농경민족과 북방민족 간에 갖고 있는 이런 이질성, 서로 다른 점이 이 나중에는 동아시아 전체의 사회 변동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북방민족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면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건국하거든요. 역사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중국, 특히 중국의 역사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워지는 중국의 역사가 중국 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주변국들에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뭐 한반도, 일본 여기저기 다 이제 영향을 줘요. 중국이 안정적으로 통일 국가가 있을 때는 한반도에서는 길을 못 펴요. 왜냐면 중국 애들이 너무 세니까. 근데 중국에서 좀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한반도에서 오히려 성장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한반도나 이런 주변국들에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고구려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울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짧았죠? 예, 짧았는데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20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편집해서 20분 안 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제 얼굴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라도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